새누리당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모든 정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19대 총선 일정과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의 선대위 출범은 약 일주일 정도 늦어진 건데요. 그만큼 언론과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하고 파악할 시간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16세. 투표의 힘은 이 기간 동안 더 치열하게 20대 총선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사인 고재열 기자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대위 체제가 출범이 되고 정당별로 이제 공천 작업도 다 끝났고 그래서 대진표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공천 내용만 보면 일여다야 구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고 기자님 보실 때는 이게 실제 일여다야 구도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외형상으로는 일여다야 구도죠. 왜냐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이 20석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내용상으로는 1대1 구도의 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는 호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제3후보로서 그렇게 위력적인 존재가 아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문제가 돼서 탈당해서 출마하는 사람 중에 당선권 안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한 5명 정도를 꼽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후보 중에 수도권에서 위협적인 후보를 꼽으라면 아마 5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러 선거에서도 그런 어떤 이 제3 후보의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안에 드는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국민의당이 이 표를 다지고 있는 호남 쪽에 여기서는 이제 당선자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후보들이 당선된 뒤에 새누리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새누리당 후보 중에 새누리당 후보가 되지 못해서 탈당해서 영남권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 중에 당선권에 있는 사람이 또 한 10명 정도 됩니다. 비교해보고. 그런데 또 그들도 당선된 뒤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선거 전으로 들어가면 선거 막판에는 이제 어떤 그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여야 구도의 단순 구도로 보는 선거로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유승민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는 친이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천에서 이제 탈락이 됐잖아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이제 나오게 출마를 되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과연 혹시 그 복당 문제를 이제 최근에 사실은 논란이 있었어요. 원희철 원내대표가 복당은 안 된다. 그랬는데 김무성 대표는 뭐 지금 그걸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얼버무리긴 했지만 서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정말로 고 기자님 보실 때 만약에 이렇게 무소속으로 새누리당 성향인데 무소속으로 당선됐을 때 복당을 안 받아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당은 시간 문제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논리는 선거 전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뒤에는 그 선거 뒤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오늘의 논리가 있고 내일은 내일의 논리가 있다. 그 가장 이 중에서 지금 말이 변할 사람은 원유철 원내대표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이제 그들 이제 복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어떤 이제 세력권을 형성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진박을 너무나 부각함으로 인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레임덕을 더 앞당긴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지 좀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진박을 부각했는데 그 진박이 일단은 1차 능선인 공천 전쟁에서 생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떤 경선으로 갔을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제 진박이 공천이 되긴 했지만 공천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는데, 만약에 선거 결과에서도 진박이었던 후보가 비박계 후보한테 이렇게 이제 지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여러 가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전에는 이제 선거의 여왕으로까지 꼽혔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이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비박으로
분류가 되고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돼가지고 새누리당에 이 사람들이 복당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새누리당의 그 뭐 권력 지형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그 권력 지형보다 대권 향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지나고 이제 20대 국회가 구성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선 주자들에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나타난 양상은 이제 가장 유력한 주자였던 김무성 대표가 계속 지금 점수를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 출마하는데 지금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와 상당히 오차범위 내에 어떤 그런 유력 후보가 되었는데 총선을 계기로 더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잠재력 있는 이 대권 주자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번 총선에 이렇게 도움이 되긴 힘들지 않을까.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예, 맞습니다. 당선이 지금 안 될 가능성도 크고 이게 당선이 되더라도 그렇게 인정받기 어려운 좀 형국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그 여권의 대선 구도 자체를 더 주목해야 돼요. 당권 물론 이제 당권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경선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에 있지만 일단은 이 대선 주자 중심으로 어떤 그 갈래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번 선거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 4년 차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중간 평가 성격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현 정부가 제대로 그런 경제정책을 펼쳤느냐 그렇게 국회를 압박하고 또 국민들한테 협박도 하고 이러면서 경제 살리자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나 경제가 뭐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의문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슈 안 되고 있고 정책도 거의 사라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남은 2주 거의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게 이슈화 되거나 또는 어떤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집권 4년차 좀 4년차 초반이긴 하지만 여기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여당이 절대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는 정말 좋지 않고 지금 그리고 불황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그런 어떤 정권 심판 선거로서의 성격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 야권이 어떤 이제 그 공세를 펴거나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해서 그런 정권 심판 선거로서의 그리고 이 경제 실정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선거의 성격을 살려낼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 정부 요즘 뉴스에 보면요 매일 북한 관련 뉴스잖아요. 북한이 이제 호전적으로 뭐 미사일도 쏘고 그다음에 전쟁 훈련도 하고 이런 모습도 서울을 타겟으로 한다, 뭐 청와대를 타겟으로 한다. 이런 어제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그러니까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경제 발목 잡기, 뭐 정부 발목 잡기. 이래서 야당을 공격하는 어떤 바람몰이, 새몰이 또는 여론몰이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북풍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역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슈를 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를 이제 문제 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언론 지형도에서 야권의 주장을 전달하는 그런 언론 매체보다 여당의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언론 매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슈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연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래 이제 정권 심판 선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은 야권 심판, 야당 심판 선거다라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야당 심판이라는 거는 친노 뭐 청산 그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합니다. 그동안 종합편성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제 강조되었던 이슈죠. 그리고 그 친노 청산이라는 이슈를 10분 활용한 것이 또 국민의당이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분당하는 이유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당내의 어떤 갈등 요소였던 친노 청산 문제가
이제 선거의 주요 이슈화 되면서 그것이 야당 심판 선거로 좀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2009년도에 미디어법이 통과가 되면서 종편이 이제 승인이 됐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종편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당선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도 대선 때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총선 과정에서 종편이 이런 세몰이나 여론몰이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또는 뭐 주요 어떤 요인이나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편의 덕을 봤던 건 이제 국민의당이 분당 과정에서 덕을 봤고요. 거기에서 종편이 계속 이제 친노 청산 문제 그 부분을 부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당의 정당성을 부여해준 셈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당내 문제는 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권을 놓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 정도 해소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당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계속 국민의당은 지금 이제 총선의 지렛대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례공천 끝난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이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졌다. 이게 진짜 주인은 친노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옆에서 이제 잽을 날리는 것도 이제 좀 이제 그런 맥락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부각하는데 종편과 국민의당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혜택을 봐서 충분히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북풍으로 얘기로 가면은 이런 지금 북한 이슈가 부각이 됐다가 그게 한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링이나 여러 가지 꺾이면서 상당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북 이슈가 너무 빨리 부스터링 됐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상해 하는 것도 빨라요. 그래서 천안함 이슈나 그다음에 세월호 이슈가 그 뒤에 한두 달 있던 선거에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영향이 그대로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답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슈가 지금 생각보다 먼저 부스터링 되고 강하게 됐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정확하게 우리 영토 내로 들어오는 포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 지역에 대한 점유가 있거나 이제 그런 정도의 자극이 와야지 국민들이 지금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 가지 뉴스는 과하지만 이렇게 일상의 반응들은 무뎌졌잖아요. 우리가 흔히 역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야지 뭐 실무일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비슷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풍은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주려면 뭔가 국민들이 정말 놀랄만한 실제적인 사건이 발휘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갈포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써 선거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연일 뭐 두세 꼭지씩 거의 공중파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젊은 세대야 사실은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북한을 어찌 보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 정보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세대들은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우리가 선택적 수용을 하고 선택적 기억을 하고 선택적 지각을 하는 그런 이 경향에 있는 이미 그쪽으로 바이어스된 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건 있겠지만 거기에 중립적인 분들이 이렇게 휘둘리고 바뀌는 그런 형국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태도를 바꾸는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처럼 돼 있는데요. 예전에 뭐 테러 당하시고도 대전은요? 라고 물어보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한테 엄청난 뭐 그 감동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선거 개입이다.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실은 국회 심판해달라. 그다음에 국정에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를 회의에서 직접 했고 그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유승민 효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있는데 고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패를 또 까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재미있는 부분은
그게 판세 영향을 별로 못 끼친 거다라고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데미지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워낙 그 야당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을 얻어갈 그렇죠. 것이다라는 네. 이제 그런 이 인식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180석, 200석이 성취가 아니라 이미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해야 될 어떤 기본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오히려 그 박근혜 대통령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거가 실제에 들어갔을 때 그 180석이라는 의석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찌되었건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숨은 이 결정 요소라고 할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요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김종인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제를 이슈하려고 하잖아요. 경제 민주화를 다시 이슈하려고 하고 이게 이번 총선에서 먹힐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런데 이제 순풍도 있을 수 있고 역풍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풍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 을지로위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을의 입장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많이 반영하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코드도 결국은 중소기업 혹은 또 이렇게 자영업자나 그리고 일반 이제 어떤 근로자나 소비자 입장으로 이렇게 경제를 재편하자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끼칠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역풍의 우려가 있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 이슈가 부각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이런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집값이라도 좀 지켜야겠다. 나의 마지막 보루. 그러면 집값을 지켜줄 정당은 어딘가? 이렇게 갔을 때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 경제 선거라는 게 그런 음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어쨌든 지역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이 수도권이고 6석 그렇죠.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장 체감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경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판단을 내리고 어떤 어떻게 표를 줄지 그게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문제가 일정 부분 이슈의 한 부분을 참여할 가능성이 그리고 있다. 마지막에 어떤 이제 그 투표를 할 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난 대선 때도 수도권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한 100만 표 정도 앞서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예측도 있었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100만 표가 아니라 거의 그냥 비슷한 정도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경제 이슈에서 어떤 그런 결정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권자 구성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은 60대 이상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은 데다가 지지 성향도 새누리당으로 쏠려 있는데요. 이 세대의 표가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영상 하나 같이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청년들한테 거지 근성을 심어줘가지고 나라에 장래가 없다. 이게 계산이 없잖아. 다 좋네. 여기다 붙일까? 20만 원은 저쪽처럼 못 받는 그만 하고 나.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건 서로 경쟁적으로 오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월남전에 파병하지 안 했으면 이렇게 부자가 안 됐을 거다. 월남전에 갔다 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경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보면 후회를 안 한다고. 다 잘 갔다 왔다고. 그러면 그건 배달 삶이니까 그걸 강요는 못하지. 내 자식이라도. 그러나
짧은 영상 보는 사이 두 분이 더 나오셨습니다. 앞서 본 영상을 만든 갈릴레이 서클의 김재환 기자, 그리고 노년 유니언의 고현종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김 기자부터 소속된 단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짧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릴레이 서클 김재환 기자라고 합니다. 갈릴레이 서클은 경제학자 칼 폴라니가 만든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물론 저희는 비밀 결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구석, 그런 이야기를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환 처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그 노인들이 만든 노인노동조합 노년 유니언 사무처장 고현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활동을 주로 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노인노조라고 하는데 노조 활동보다는 시민단체 성격이 더 강해서 지금 이제 그 기초연금의 문제요. 모든 노인들한테 기초연금 주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노소득 보장이라든가 기타 의료비 보장 뭐 이런 것들 갖고 지금 계속해서 기자회견하고 캠페인하고 국회 토론회 열고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국에서 혹시 유니언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엊그저께 저희가 국회 앞에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5대 그 정책 과제를 발표했어요. 발표하고 그걸 통해서 오늘 그 광주 MBC 시선집중에 그 노인 정책과 관련한 인터뷰를 좀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국회 내에 토론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빠서 그게 잘 안 돼서 뭐 새누리당사 앞에서 천막을 한번 칠까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앞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공 기자님하고 이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 회장이 비례대표를 신청했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여당을 지지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어르신들을 좀 조직해서 노년 유니언을 만들었을 때 문제의식이 그거였거든요. 왜 진보 개혁적인 사람들은 노인들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노인들을 공략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문제의식이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12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고 나서 이제 자기는 노인을 공경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런 발언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인들에게 좀 다가가서 진보 개혁 세력들이 좀 더 득표력을 올릴 수 있겠느냐, 외연을 확장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의식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한번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조직하면서 만나보니까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실제 이제 어르신들은 저런 게 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자식들한테 올인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노인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또 준비가 안 돼서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생존에 다 쏟다 보니까 정치의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미지로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 내가 돈을 못 갖고 있으니까 돈 많은 정당에 이렇게 투표하는 이런 행태를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 기자님은 이게 취재하면서 노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얘기 들으시면서 왜 그분들이 이렇게 여당 또 그 집권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다니면 이제 공약을 이제 여야가 발표한 노인 공약을 대상으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해봤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인상 공약 혹은 이제 노인 복지청 신설 같은 공약들을 정당명을 가리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오신 것 같습니까? 예상해 보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야당 쪽에 더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1차 테스트에서는 이제 42명 어르신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22대 20표로 새누리당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원래 여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데 새누리당이 근데 이제 공약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테스트에서는 무려 더민주의 이제 기초인상 공약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사실상 노인들은 공약보다도 약간 다른 이유가 있다 해서 저희가 더 들어봤는데 노인분들이 저희가 한번 말을 걸면은 30-40분 가까이 이제 잡아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 노인분께서 청와대가 있어야 내가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과거 전쟁을 겪으신 분인데 그런 전쟁의 후유증도 있을 것이고
군사 정권, 독재 정권을 지나오면서 그런 성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독재 정권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박근혜 정권을 굉장히 지지하시고 뭔가 그런 걸 저희가 결론을 내렸을 때는 생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자, 고 기자님, 이렇게 이제 노인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바꾸시고 기존의 어떤 아니면 이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집권당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뭐 요인이 있을까요? 그렇게 노인분들이 하시는? 제 생각에 이제 한국의 이 노년층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시는 분들이니까 전쟁부터 그다음 여러 가지 혁명들 그리고 군부독재와 민주화 이런 걸 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그 지식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이 쌓인 어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어떤 논리로 바꾸는 것은 저는 이제 많이 힘들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확실히 이제 강해진 것은 이제 종편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론조사 기간에 데이터를 이제 2011년 말 그 종편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다음에 한 5년 정도의 자료를, 4년 정도의 자료를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정당 지지율 변화나 뭐 그런 거 위주로 보는데 그런 거 말고 이 자신의 이념 성향도 묻습니다.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 집단에서 유의미한 정도로 보수 이 성향이 커졌습니다. 세 집단은 60대 이상의 노년층, 그리고 자영업자, 그 다음에 주부층. 그러니까 세 집단은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이 이렇게 낮 시간 동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낮 시간 동안에 종편을 접할 수 있는 그 층인데 그 층에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그런 경향성이 훨씬 더 좀 강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고 총장님, 그러면 실제 종편이 노인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시는지? 네,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지하철 택배를 해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지하철 택배하면서 택배 기간이 좀 약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줄 들어올 때까지. 그때 이제 종편을 틀어놓으면 이 종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선정적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이제 뭐 앞으로 뭐 김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OX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정책을 두고 이제 투표하는 방식이 아닌 약간 어떤 뭐 이미지 환상,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편이 사실은 재미라는 요소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시사도 재미로 만들어 버리고 이걸 자꾸 싸움으로 붙이고 이런 요소들이 선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종편에 그 재미를 붙여주고 그것이 시청자들, 소위 이제 노년층이나 아니면 주부층의 시청자들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현상, 예를 들면 그 시사 프로그램의 희화화나 아니면 선정성, 연성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 기자님?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종편에서 그 하는 정도의 방송은 좀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팟캐스트 정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 있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지상파나 그리고 종편에는 지상파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특혜를 주고 거기서 우리가 요구받는 거는 공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공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검증된 얘기를 확인해주는 그것이 이제 어떤 공공재 방송으로서의 성격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의 혜택을 누리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희화하고 오락화한 그런 얘기로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가장 뭐 종편의 문제죠. 김 기자님, 이제 취재하고 이렇게 노년층들을 만나 보셨는데 혹시 야당, 그러면 여당 말고, 여당은 종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치고 야당이 노인분들을 좀 설득하고 그분들을 투표해서 어쨌든 야당 지지층으로 만들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사실 공약으로 승부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민주의 기초임금 인상 공약이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는데 그런 정책 그리고 공약 그리고 어젠다 중심으로 노인들에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만난 전문가 중 한 명은 이제 야당은
숲보단 나무를 보여줘라라고 하는데 숲으로만 가다 보면은 이제 안보와 그리고 대북관에서 유리한 뒷점을 점령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리한데 야당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노인 삶에 밀접하고 그리고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정책과 공약을 이제 무기로 삼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고추장 이게 지금 김 기자가 지적하셨듯이 이게 공약 또는 노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공약으로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 또는 그 뭐랄까 바뀌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성향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공약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 설득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저는 뭐 기본적으로 공약을 갖고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에 앞서서 좀 선행돼야 할 게 우리가 이제 노인들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존에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진보 개혁을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노인을 조직하기 위해서 또 노인들과 함께 늙어가기 위해서 또 내가 좀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굴러가는 그런 어떤 삶의 현장 그것을 좀 찾아야겠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뭐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일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도 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또 이웃에 또 좀 이렇게 전파하고 이런 이제 관계 맺음. 그러니까 나와 노인과의 관계 맺음. 요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공약을 내놓으면 저는 분명히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진보 개혁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점점 노인 빈곤이 심해지고 노인 자살도 심해지고 이제 복지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어르신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해 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정치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딱 제시해 준다 하면 그걸 믿질 못해요.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보면 공천 과정도. 근데 내 옆에서 나를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펴줬던 어떤 젊은이 아니면 장년 그 누군가가 와서 나랑 같이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또 그런 것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세미나도 하고 같이 뭐 캠페인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냥 결국은 직접 다가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그분들과 대화해주고 그분들의 뭐 민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런 관계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공약을 소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다. 아까 김 기자 얘기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은 외로워요. 그렇죠. 고독사가 요즘 많잖아요. 그럼 고독사를 방지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관계를 친구가 돼주면 되거든요. 내 자식이 돼주면 되고 우리 부모처럼 모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고 기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야당에서 그러면 혹시 이제 고 기자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야당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공약 또는 설득할 수 있는 또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나 기존의 집권 여당이 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요구나 필요가 있는 이런 요소들이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야당이 불리한 경제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값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면은 일반인들의 어떤 선입관, 그러니까 우리 집값을 지켜주고 집값을 올려주는 정당은 새누리당이다라는 그 인식을 전환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금 이 여당의 경제 프레임이 좀 더 가진 사람,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건물주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렇게 건물주가 아니라 거기서 세를 내서 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을을 보호하는 그런 정당도 필요하다. 그리고 과연 당신은 어르신은 갑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도 누군가 약자인데 그 약자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정당이 우리 정당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스킨십과 끊임없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또 새누리당의 대한노인회 회장을 영입하듯이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을 또 대화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그런 이제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다가가서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이런 식의 지금 하다 선거를 치르면 그냥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10개년 계획이든 20개년 계획이든 앞으로 노년층 그리고
노령화하는 사회에 맞닥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고 다가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번 선거에서부터 그 방향을 잡아가면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비록 놓치더라도 그런 한순간의 어떤 파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렇게 다가가려는 이제 그런 방향성과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령층 쭉 분석해 보면 노년층이 훨씬 이제 늘어났잖아요, 숫자가. 왜냐면 젊은 층은 숫자가 줄어든 반면 노년층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게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그러니까 집권당, 새누리당에 유리한 국면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장님은? 현재로는 좀 새누리당이 좀 유리하게 갈 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하나 이제 변수는 지금 이제 더민주당에서 그 기초연금 이제 30만 원을 주겠다. 하위소득 80%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약간 좀 진정성을 좀 담고 좀 세밀히 재원 조달 방식을 조금 이제 구체화 시키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의 가장 고민은 노후에 소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우스 푸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해봐야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20만 원밖에 없고 그다음 기초연금 해봐야 뭐 저 국민연금하고 또 뭐 연계하고 뭐 까고 이렇게 하면 그 뭐 많이 받아 2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인 최저 생계비가 지금 62만 원 정도 되는데 1인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니까 노인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노인 일자리 급여를 지금 12년 동안 20만 원에 묶여 있는데 이거를 조금 한 40만 원까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어요. 40만 원까지 올리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한 30만 원 정도까지 하자. 그럼 이게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세팅이 되면 좀 괜찮겠다는 생각, 어르신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 제가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한 5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한 470명 정도는 거의 그렇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당이 이런 공약은 또 잘 받아요. 잘 받아서 자기네들 그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은 사실은 이 신뢰성이 없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공동대표였을 때 그 통과시킬 때 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기초연금 깎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주동했거든요. 주동해서 그걸 통과시켰던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사과도 없이 지금 뭐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연계하는 거 반대한다는 걸 막 공약으로 내세우고 하니까 이게 잘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강화하면 저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지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만큼 지금 빈곤에 지쳐 있다. 자살 위험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두 가지 그러면 이 두 분한테 그 질문 지금 말씀하신 질문 대답과 연관돼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 들으셨습니까, 두 분? 혹시 들으셨어요, 고 기자님? 저는 못 들었어요.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눈물을 흘린 내용이 뭐냐면 후원회장인 최 교수가 있어요. 최모 교수님. 그분이 안철수 대표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로 안 나가고 여기 나오셨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쭉 흐르시는 장면. 근데 그거를 또 비서실장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문재인의 눈물과 오버랩을 시켰어요. 문재인이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물과.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성근 그때 당시에 후원회장이 그 연설하는 장면에 그걸 보고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대선 때 그 홍보 영상으로도 나갔었죠. 그 두 가지를 매치를 시키면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같습니까? 아니, 그 뭐 요새는 정치인들이 너무 흔하게 흘리는 게 눈물이니까 그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본인의 행동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언행일치가. 근데 그 최 교수 이분은 언행일치 하시는 분이고 본인의 말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거기에 감명을 받으신 거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언행일치 안 하는데 그걸 듣고 감명 받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일종의 마케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마케팅이 먹힐까요?
근데 은근히 먹힐 수도 있는 그래요? 게 만나보신 노인분들 말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제 공천파동을 거론하시면서 맨날 싸우고 서로 이제 밥그릇 찾을만 하는 싸움들 그런 것들을 이제 거론하시면서 굉장히 혐오가 심하신데 그런 눈물을 흘리고 약간 조금 감성팔이를 하면은 노인분들도 또 이제 이제 성실한 우리 안철수 하면서 또 표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안철수 왜냐하면 노인 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 옛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저희는 그래서 그때 기초연금 통과될 때 안철수 대표가 국민연금하고 연계시킨 거 자기가 주동해놓고 국회 표결에서는 또 그걸 반대를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거 다 자기네가 자기가 안철수 자기가 책임지겠다. 새누리당 받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국회 표결 반대했거든요. 그걸 알고 저희가 이제 안철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 사퇴해라. 절대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 들어오지 말아라. 노인들한테 노인들 얼굴 볼 생각 하지 말아라. 이런 규탄 성명서도 내고 그다음에 민주당 각 의원실에다가 팩스로 해서 쭉 다 보냈거든요. 근데도 계속 보건복지장이 그러면 노인분들은 이번에는 국민의당 지지 안 하시겠네요? 국민의당은 사실 거의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고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한데 저희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은 저희 어르신들은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데 예전에 운동했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저희 노년유년 어르신들은 전혀 일반 노인들처럼 전혀 노조하면은 빨갱이로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기초연금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의료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접하면서 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알고 봤더니 이런 당이 이런 걸 하네. 이런 이제 같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게 좀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총선 대선에서 어르신들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공약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몇 가지 좀 했는데 어버이날 같은 걸 공유를 해주면은 젊은 사람들 또 덕분에 쉬면서 노동 시간도 좀 단축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다른 예를 들면 그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친여성향의 단체들과 충돌이나 아니면 무슨 갈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출범식 할 때 갈등이 있었죠. 저희가 2012년도 저희가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출범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맨 처음에 기사를 받았어요. 받아서 이게 기사가 되니까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한 70명 정도가 저희 장소에 오셨어요. 그래요. 오셔갖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좌빨들이 노인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책동이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들한테 경비 요청을 했더니 경찰들이 경비를 안 써줘요. 사건이 터지면 싸움이 나면 그때 불러라 이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이제 언론사에서 많이 오니까 이제 이게 경비를 서줘서 싸움이 안 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어버이연합이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문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나라에 돈이 없다는데 니들이 왜 그렇게 달라고 그러냐? 나라에 돈 없으면 참아야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보고 공식적으로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토론하자 이러셔서 토론은 좋은데 맞짱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었죠. 자 그러면 노년층과 비교해서 젊은층의 요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선호도랄까? 어떤 이미지랄까? 이게 참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데요. 아무래도 이 노년층에 비해 그리고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굉장히 정치적 관심이 좀 적은 편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4월 13일이 저희 중간고사와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저희는 밤낮으로 또 스펙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치에 관심이 없을 뿐이고요. 또 다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는 게 정치인들의 그런 이익을 놓고 싸우는 모습만 다뤄지기 때문에 총선에서 좀 주요하게 관심 가져야 할 포인트가 약간 흐려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 기자님하고 그때 그 얘기도 나눈 것 같은데 대학 캠퍼스에 그 투표소 설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한적으로 몇 개만 했었잖아요. 전체 대학이 하지 않고. 이건 이제 요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좀 더 확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투표율을 높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청년층을 생각하면서 대학 위주로만 좀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대학에 사전투표소 설치하는 거는 좀 더 규정을 좀 더 완화. 우리가 재외국민 재외동포 투표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 그 이상을 드리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으니까 거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 어버이 연합에 대항마가 있는 줄 좀 오늘 와서 부끄럽게도 오늘 알았는데 좀 노년 유니온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 노인층의 주장도 한 목소리가 아니다. 노인도 이런 목소리 또 이런 요구가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이 연합 가시는 데는 꼭 같이 가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근데 그분들이 근력이 강하셔요. 그래갖고 그분들은 뭐든지 뭐 행사를 가면 또 말로 안 하고 물리력으로 행사하시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또 되게 그런데 좀 겁내하시고 그렇죠. 걱정이 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투표 젊은층 투표 관련해서는 투표 시간 연장 이런 걸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그게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 그 선거 때 아마 이제 청년 유니온하고 같이 그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라는 이제 국회 앞에서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제 투표 시간을 좀 연장하는 부분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올해. 이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어버이 연합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버이 연합이 사실은 물리력을 주로 행사하고 막 그렇게 와서 하고 이런 부분은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면 왔다는 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완력을 행사해서 뭐 피해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도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보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기초연금 종묘공원에서요. 그 기초연금 그 캠페인을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막 우산으로 막 찌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한 어르신 잡아갖고 꼭 그냥 고소해야겠다 이 생각에서 이제 그 어르신 한 분만 딱 잡고 막 늘어졌거든요. 그때 나중에 또 그 어르신이 또 이렇게 좀 놔줘. 미안해.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고. 근데 그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궁중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군가. 근데 그 누군가 동 뜨는 사람들이 보통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40, 50대 요 몇 사람이 딱 중심이 돼서 딱 동을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쭉 오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저기 어디 울산, 한진중공원 뭐 이런 데도 뭐 우르르 가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실제 일반 저희 같은 데는 가고 싶어도 일단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1박 2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서 못 가시고 일단 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비서부터 해서 식사값까지 다 되는지 참 그렇죠. 같은 노인 조직으로서 맞아. 궁금해요. 그것도 분명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세 분한테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 기자님 어쨌든 이거 우리가 종편의 영향력 또 노인분들이 특히 종편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 뚜렷한 대안이 없을까요, 공 기자님? 어떻게 이거를 좀 이렇게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대책을 만들고 방안을 구해서 해결안을 구했을 때쯤 되면 20대 총선 당선자 발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전 시대를 되돌아보면 군부 독재 시절이나 그런 시절에 그 시절에 지금처럼 지금만큼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이 그때보다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을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것이고 실제 우리가 야당이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구현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진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좀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중은 정말 어떤 문제 상황까지 가면은 대중이 어떤 식으로든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자, 김 기자님 그러면 갈릴레이 서클 아까 잠깐 홍보하셨는데 앞으로 계획 또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언론이 다르지 않는 구석의 모습을 좀 조명할 거고요. 특히 이제 총선이 지금 16일 남았는데 앞으로는 모비딕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석 이야기 중에서도 구석 정치에 이제 많이 집중한 건데요. 지금까지 군소 정당, 특히 많이 알려지지 않는 정당의 후보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노인 혹은 이제 다른 청년들이나 첫 투표자 이런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저희 바람은 아무래도 이제 특정하게 어떤 정당에
투표율을 득표율을 높이겠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선거에서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예,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 처장님, 노년 유니온의 계획. 네. 저희는 노인들 중에 대한노인의 어버이연합뿐만이 아니라 노년 유니온에 있는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노인. 근데 이런 노인들이 특별한 옛날에 과거에 운동권 노인, 노조 운동했던 노인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노인들처럼 이렇게 늙어 왔는데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냐. 너희들도 한번 변해봐라. 이런 노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게 저희 앞으로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총선도 그렇고 이후에 대선에 있어서도 좀 어르신들이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화, 간담회 이런 것들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리를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노년 층에 계신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정치권이 총선이나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좀 귀담아 들어서 노년 복지나 아니면 노년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끝이 났습니다. 어떤 정당에서 어떤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을까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은 253개 지역구에서 944명의 후보자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경쟁률은 3.73대 1로 3.76대 1을 기록했던 지난 19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광주가 5.4대 1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6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쟁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곳도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 고성군의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3대 국회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후보자 연령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3.1세였습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후보자가 46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40대 미만 후보자가 7% 정도에 불과하고 50대 이상이 71.3%를 차지해 젊은 유권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청년 후보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최고령은 74살로 서울 서초구 갑에 출마한 국민의당 이한준 후보와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천식 후보였습니다. 최연소는 25세였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윤미연 후보와 경남 양산시 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우민지 후보입니다. 성별에 따른 후보자 분포입니다. 전체 후보자들 가운데 남성 후보자가 844명으로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여성 후보자는 불과 10.6%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 후보자 5명 중 2명이 전과자로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으로 인한 전과를 감안하더라도 40.6%인 383명에 달했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248명, 더불어민주당 235명, 국민의당 173명, 정의당 53명, 무소속 137명 등 지역구 253곳에서 후보자 등록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25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후보를 낸 정당이 17개, 지역구만 후보자를 낸 정당이 4개, 비례대표 후보만 등록한 정당이 4개였습니다. 이 중 1명의 지역구 후보자를 낸 정당이 무려 9개였습니다. 이처럼 군소정당 등이 난무한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기 위해 창당하고 후보자를 낸 친반기문 정당도 있었습니다. 친반통일당, 친반통합당, 친반평화통일당입니다. 3개 정당 모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며 창당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럼 비례대표 후보자 분포는 어떨까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입니다. 무려 21개나 됩니다. 비례대표만 21개 정당이 참여하다 보니 대표 기호가 21번까지 있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54개에서 47개로 줄어든 이번 총선에서는 3.4대 1의 경쟁률로 15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4월 8, 9일 양일간 투표가 추가로 실시돼 사실상 3일간의 투표입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대구, 경북,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새누리당의 텃밭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무소속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녹색당이란 이름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왜 이곳에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지 오늘 총선 유랑팀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대구는 어쨌든 빨간 신호등이 뭐 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빨간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다.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어야 사람도 갈 수 있고 차도 갈 수가 있다. 그래야 정체가 풀린다. 돈도 돌고 공기도 순환할 수 있고 숨통이 트야 살 수 있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경제민주화 한다 해놓고 거꾸로 재벌들만 배불러가지고 뭐 700조 산해유보금이 쌓였니 800조가 쌓였니 이렇게 반면에 국민들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왜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느냐 뭐 등등의 이제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찍은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에서의 정치가 새롭게 복원이 돼야 된다. 특히 민주 진보 정치가 복원이 돼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현실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이제 뜨거운 후원과 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는 굉장히 충분하게 치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총선 유랑 김종훈이었습니다.
교육관에 안철수 와서 앞에 있는 사람 국회 앞에서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고 외치는 유가족들의 절규가 가슴을 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두 번째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규명조차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자리인데요. 세월호 특조위라는 어쩌면 최소한일 수도 있는 이 노력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조위에 특검 요청하는 국회에 잠들어 있고 특조위의 활동기간, 예산 문제도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했던 세월호의 진실을 오는 5월에 구성될 20대 국회는 밝혀줄 수 있을까요? 다음 국회를 믿어도 될지 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